집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 있었네. 어머님 아직 여기 계셨어요? 너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없는 척 안에서 시침이 똑대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오신 줄도 몰랐어요. 뭐라고? 온 줄도 몰라? 택배기사 오자마자 내가 바로 문 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죄송해요.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실 줄 몰랐어요. 문이 안 열리면 금방 가실 줄 알았죠. 너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자그마치 3시간이야. 이 날씨에 어디 갈 데도 없는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제가 어머님 사정까진 몰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시어머니 오는 걸 반기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평소에 연락 안 한다고 잔소리 한 적 있니? 명절에 안 온다고 눈치 준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시댁에 잘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이 있듯이 며느리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입장 잘 알겠다. 근데 말이야, 지금 신혼집부터 혼수랑 살림살이 전부 시댁에서 해준 거잖니? 시댁 입장에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네? 어머님, 갑자기 말이 왜 그렇게 돼요? 왜? 내 입장만 중요하고 시댁 입장은 안 중요해? 그거 전부 다시 돌려줄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신말순 씨입니다. 충북의 오래된 시장 골목,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심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 강기성 씨와 함께 30년째 운영해온 반찬 가게는 두 사람의 전부였죠. 좁은 상가 한켠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지만 이제는 단골들도 제법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전히 고되고 버거웠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고르고 반찬을 손질하고 무채를 썰고 기름에 졸이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한겨울에도 손에 장갑 한 번 제대로 끼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죠. 심 씨가 이런 고된 장사도 억울한 일도 다 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아들, 재명이 때문이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 눈치를 잘 보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크게 어긋난 적은 없지만 항상 결정 앞에서 머뭇거리던 유약한 성격은 여전했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기획부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심 씨는 그런 아들이 늘 걱정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한 집 아들보단 우리 재명이가 낫지. 맘이 약해서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 아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 서연이를 식사 자리에서 소개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쪽에서 네일숍을 운영 중이라는 서연은 첫눈에 봐도 화려한 스타일이었죠. 머리는 고데기로 말려 있었고 손톱에는 큼지막한 아트가 칠해져 있었으며 코트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이었지만 심 씨는 어딘가 모르게 말에 조심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심 씨네 밥상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님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요리 안 하고 다 사서 드신다던데.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촌스러움이 묻어나는 걸 지적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심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뭘. 그냥 손에 익은 대로 하는 거지. 아참, 어머님 저는 솔직한 편이라서요. 예쁜 건 예쁘다, 별로면 별로다 딱 말해요. 나쁜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도 서연은 당황스러운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한참 밥을 먹던 중에는 반찬을 보며 이런 말을 했죠. 시골에선 이런 반찬도 먹어요? 서울에선 이런 건 잘 안 먹거든요. 심씨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가 보구나. 여긴 아직도 이렇게들 먹어서. 서연은 말이 솔직한 걸 넘어서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심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쁜 애는 아닌데 조심성이 좀 없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가 보다 싶기도 했고요. 몇 달 뒤 아들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심씨는 뜻밖의 말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죠. 아내랑 얘기해봤는데. 그래도 서울 쪽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곧장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전세금이 너무 비싸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시작부터 빚내면 언제 돈 모아요? 요즘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게 오히려 드문 세상이잖아요. 그날 밤 심씨는 남편 기성씨와 한숨을 쉬며 밤새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없으면 시작이 어렵다는데 우리가 안 도와줄 수가 있나? 그래요? 우리 때야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부는 반찬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평생 모은 적금을 몽땅 깨서 서울 외곽에 5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단 전세 명의는 심씨와 남편의 부부 공동 명의로 했죠. 입주 당일 아들은 부모 앞에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빚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진짜 열심히 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심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혼한다고 집도 해줬으니. 이젠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겠지.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나서 심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넣었지만 아들이 안정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심씨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주신 깻잎볶음 너무 맛있었어요. 혹시 다음에 김치 종류나 반찬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심씨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 그래도 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에 올라갈 구실이 생긴 것이 기뻤고 아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아들도 좋다며 허락했습니다. 심씨는 반찬을 선수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가지볶음, 도라지 무침, 열무김치, 직접 재운 갈비까지. 정성 들인 음식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이 무언가 불편해 보였지만 심씨는 단순히 무슨 일 있었나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심씨가 반찬을 식탁에 올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신혼이라 많이 바쁘지? 오랜만에 우리 이쁜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 네, 감사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온 시어머니에게 차 한 잔도 권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실 건 아니죠?
아니, 늦게 가시면 어머님 피곤하실까 봐요. 그 말이 심씨는 이상하게 빨리 가시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30분쯤 지나자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죠. 아, 그런데 어머님,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 늦게 퇴근할 거예요.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저녁 식사하셔야 하지 않으세요? 집에 가셔서 준비하셔야 할 텐데. 사실상 대놓고 눈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심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그래. 나도 뭐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 그리고는 조용히 꾸러미를 다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반찬은 그냥 택배로만 부탁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방문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래, 알았다. 재명이한테는 대신 안부 전해주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꾸깃꾸깃 접힌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는 빈 반찬통들보다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이 더 무거웠습니다. 처음 가본 아들 집인데 식사는 고사하고 차 한 잔 정도는 여유 있게 마실 줄 알았는데. 심씨는 속으로 자꾸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멀리서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갔는데 1시간도 못 앉아 있게 하다니.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싶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심씨는 가방 하나를 예쁘게 포장해 보냈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었죠.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을 아들에게 물어서 고른 베이지색 가죽 손가방이었습니다. 가격도 꽤 나갔고 포장도 심씨가 손수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틀 후 택배로 그 가방이 다시 반송되었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은 건가 싶어 의아하던 차에 곧장 며느리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스타일이 제 취향은 아니라서요. 애 셋 있는 50대 아줌마가 드는 가방 같아요. 대신 이거 예쁜 거 하나 찾았는데 요즘 유행이에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휴대폰에는 쇼핑몰 링크와 함께 가격이 딱 찍힌 가방 사진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결제하기 번거로우시면 현금으로 주셔도 괜찮아요. 계좌는 아래로 보내드릴게요. 심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를 보자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열심히 고른 건데 안 쓰는 건 그렇다 쳐도 굳이 돌려보내면서 계좌까지 보내는 건 너무 예의 없는 행동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죠. 며느리는 분기가 바뀔 때마다 심씨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에어프라이어 필요해요. 아버님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잘 지내시죠? 근데 참, 이번에 에어컨이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나 사진을 보내면서 마치 주문서를 보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씨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에어프라이어래. 또, 지난달에 에어컨 사준 게 언제인데?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신혼살림이니까 도와준 건데 끝도 없이 요구하네. 신혼살림을 계속 들여? 우리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닌데, 참.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 전세금을 마련해 주느라 무리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려웠죠. 처음에는 신혼생활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도와준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도가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심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찬을 보내도 선물을 해도 도와준 날도 얼굴을 봤을 때도 감사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심씨는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쑥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댁의 도움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였음을 깨달았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처럼 시댁이 며느리에게 해주는 모든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시댁 쪽에서 뭔가 말이라도 하면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래요? 어머님,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해야 편해요. 각자 가족은 각자 챙기는 거죠. 명절은 시댁 먼저 가야 해서 싫어요. 제사 불편해요. 죄송하지만 전 이번엔 빠질게요. 그 어떤 시댁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와도 불만 가득한 얼굴로 시간만 때우다 가는 시기였죠. 이런 며느리의 모습은 남편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요즘 애들은 받으면 고맙다는 말 한 번이 없고. 당신도 이제 아들네한테 그만 보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심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간 말없이 넘겨온 심씨도 점점 지쳐갔었죠. 며느리의 태도가 바뀔 거라는 기대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져서 아들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죠. 이내 심씨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더는 며느리의 요구를 맞춰주며 속 끓이는 일,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이죠. 한편 시댁에서 더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며느리의 문자도 연락도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며느리는 기념일이면 형식적인 문자라도 보냈고 시댁 행사에도 불만 가득한 얼굴로 3번 있으면 1번 정도는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댁 행사엔 며느리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한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씨는 몇 해 전 큰 병을 앓은 뒤 6개월에 한 번씩 서울 대학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검진을 위해 아침 일찍 심씨 혼자 KTX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씨는 검진이 끝나고 병원 앞 편의점에 들려 물을 한 병 샀습니다. 햇살이 좋아 잠시 산책을 하다 불현듯 손이 허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심씨의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심씨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가방 안에 있었죠. 병원 보관소, 되짚은 길목, 심지어 경찰서까지 가봤지만 아직 습득된 물건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남편의 번호는 가방 속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죠. 순간 심씨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서울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집 주소는 자주 반찬을 보내주었기에 심씨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현금 몇 천 원으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났지만 다행히 동네와 아파트의 이름, 동호수만은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심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서 아들의 집 앞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얘야,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심씨는 애원했습니다. 지금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 혹시 집에 없는 거니? 평일 오후 분명 며느리 혼자 있는 시간이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며느리가 잠시 외출했다고 생각했기에 기다리면 금방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날카롭게 꽂혀왔지만 심씨는 현재 아들집 외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심씨는 3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시리고 손끝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씨는 그래도 어디 앉아서 기다리자는 생각에 아파트를 나와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죠.
잠시 단지 벤치에 앉아 있다가 비슷한 또래의 경비원이 심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추우신데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심씨의 사정을 들은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혹시 백일동 604호 아세요? 거기가 우리 아들네 집이에요. 아들 집에 찾아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알죠. 그 집은 택배를 거의 매일 시켜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람 없을 땐 꼭 경비실에 택배를 맡기시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던 찰나 단지 안으로 택배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아파트 공용연관 인터폰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백일동 604호 가는 택배입니다. 경비실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어? 그 집은 아들네 주소인데? 분명 그 집은 아들의 주소였습니다. 순간 심씨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경비실에 맡긴다고 했는데. 무언가 섬뜩함을 느낀 심씨는 택배기사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 집에 없는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촉이 틀리기를 심씨는 간절히 기도하며 기사가 초인종 누르는 걸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띵동. 택배기사가 아들네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요라고 외치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세요. 놀랍게도 심씨가 그렇게 불러도 끝내 열리지 않던 문이 바로 열리며 며느리가 웃으며 택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씨는 다급히 달려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 있었네. 어머님, 아직 여기 계셨어요? 며느리는 화가 난 심씨의 얼굴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없는 척 안에서 시침이 똑대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오신 줄도 몰랐어요. 뭐라고? 온 줄도 몰라? 내가 택배기사 오자마자 내가 바로 문 여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죄송해요.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실 줄 몰랐어요. 문 안 열리면 금방 가실 줄 알았죠. 너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자그마치 3시간이야. 이 날씨에 어디 갈 데도 없는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며느리는 말을 흐렸다가 되레 따졌습니다. 제가 어머님 사정까진 몰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시어머니 오시는 걸 반기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평소에 연락 안 한다고 잔소리 한 적 있니? 명절에 안 온다고 눈치 준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시댁에 잘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이 있듯이 며느리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입장 잘 알겠다. 근데 말이야, 지금 신혼집부터 혼수랑 살림살이 전부 시댁에서 해준 거잖니? 시댁 입장에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네? 어머님, 갑자기 말이 왜 그렇게 돼요? 왜? 내 입장만 중요하고 시댁 입장은 안 중요해? 그거 전부 다시 돌려줄래?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때 퇴근한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 놀라 뛰어왔죠. 아들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심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됐어. 나도 여기 더 있을 생각 없어. 그래도 어디 가시게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가방을 잃어버려서 휴대폰도 안 되고 아버지한테 연락도 못했어. 얼른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더는 여기에 있고 싶지도 않고. 심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말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을 3장 꺼내서 심씨에게 건네드렸습니다. 심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 하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이 준 돈으로 심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북으로 돌아가는 차를 타며 심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번 일로 무언가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넘어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절실히 느꼈죠. 며칠 뒤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씨의 가방은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시민에 의해 발견되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그날 마음속에 생긴 생채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심씨는 그날의 일을 남편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심씨의 말을 들은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재명아, 엄마,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그 아내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다 죄송해요. 그건 됐고 너네 전세 계약 언제 끝나니? 갑자기 그건 왜요? 그 집 전세 연장 안 하려고 그리고 전세금도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구나. 심씨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말투였고 아들 역시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심씨와 며느리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듯 보였죠. 앞으로는 우리가 너희한테 해주는 거 절대 없을 거야. 월세에 살든 대출을 받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중에 손주 핑계로 뭐 부탁해도 안 들어줄 거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엄마가 더 말 안 해도 잘 알 거야.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 며느리 눈치만 볼래? 이번 일로 너도 무언가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잠시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은 아들은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군 건 아닌가 싶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심씨가 기가 죽어 있자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이 나이에 챙겨야 할 건 자식이 아니라 우리야. 심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정은 무슨, 며느리가 당신한테 한 짓 들으니 아주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 더 빨리 그럴 걸 그랬어. 그렇게 심씨는 남편의 말에 힘을 얻고 더는 후회할 선택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어머니와의 통화로 무언가 결심한 듯 그날 밤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까 어머니랑 통화했어. 우리 이번엔 무조건 어머니 뜻대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일,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이 나이에 부모님한테 기대는 건 이제 그만해야지. 아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울먹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줘야죠. 잘못하긴 했지만 겨우 이 일 하나로 모든 지원도 끊고 집까지 돌려달라는 건 어머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제발 좀 그만해. 양심이 있으면 그 입 좀 닫아.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만 해? 그동안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줬지만 이번엔 당신이 선 넘었어.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편일 거라 믿었던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그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필요한 건 처가에 부탁하든 당신이 벌어서 하든 해? 그 말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 기가 완전히 꺾인 채 뒤죽은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물론 처음엔 며느리도 억울해했습니다. 이번 일 하나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더 이상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네는 친구면서 내 편 안 들어줘? 솔직히 이번엔 너가 좀 심했어.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심지어 며느리의 친구들조차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며느리는 월세를 내기 위해 다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나니 서울의 비싼 월세가 바로 현실로 와닿았죠.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엔 녹초가 된 몸으로 설거지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쌓인 집안일에 시달리며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일일이 가격을 비교해가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병원비, 미용실비, 외식비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가격이 너무 부담되어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엔 돈을 버느라 정신없고 주말이면 녹초가 되어 집에서 쉬기에 바빴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즐기던 모든 게 사실은 결혼할 때 집을 사준 시댁 덕분이었음을 절실히 알게 되었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처음엔 억울함으로 시작된 눈물이 점차 진심 어린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오냐오냐 받으며 자란 처가댁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받아주었기에 며느리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지 몰랐었죠. 결혼 후에도 시댁의 모든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전처럼 말끝마다 나를 세우던 며느리는 사라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내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자신이 우유부단하게 넘겨왔던 수많은 일들이 부모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심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동안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상황을 피하기만 했는데 엄마의 충고 덕분에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 말에 심씨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일부러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시간이 1년이 흐르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내려온 아들과 며느리는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말로만 하면 믿지 않으실까봐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이에 심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용서할게.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구나. 내가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한 거라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심씨는 더 이상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거리 있는 며느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 웃음도 가식도 없는 모습이었죠. 지금도 심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남처럼 지냅니다. 명절에 딱 한 번 얼굴을 보고 일이 바쁘면 그마저도 생략됩니다. 대신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안부 인사만 오갈 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딱 좋았습니다. 남처럼 지낸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며느리는 심씨를 진심으로 시어머니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까워지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아들네와 거리를 두니 사이가 더 나아졌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시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심 씨도 며느리에게 실망할 일이 없어졌죠. 며느리도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편해했고 아들도 중간에서 눈치 볼 일이 없어져서 훨씬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심 씨는 남편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뭐 할까요? 글쎄,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할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진 덕분인지 반찬 가게 일도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여유로워졌고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몇 달 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온갖 준비에 발 뻗고 나섰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임신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연락해라. 담담한 축하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시댁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대견해 보였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늦은 선택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지켜낸 그날의 결심이 심 씨와 남편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심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고민하지도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남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진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결심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처가 식사 자리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밥값 척척 내면서 시댁 식사 자리에선 늘 나한테 사달라고 손 내밀고 너희는 양심이란 게 있는 거니? 엄마, 그깟 밥값 한 번 낸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일이에요? 그래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막말로 아들 며느리한테 밥 사주신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래. 그깟 밥값 밥 한 끼. 근데 그 한 번을 시댁에 사는 게 그렇게도 아까웠니? 시댁이 내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머리나 굴리고 말이야. 김 씨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증여 무효 소송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우리한테 줬던 돈 다시 돌려받겠다는 거야? 애초에 내 재산 내 집이었어. 다시 되찾는 거지. 겨우 밥 한 번 안 사드린 걸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겨우가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가 문제인 거지.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홍주 씨입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여전히 먼저 고개를 돌려 빈 옆자리를 바라보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아무도 없는 현실을 다시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김 씨였습니다. 결혼 후 줄곧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시간이나 취미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김 씨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동네에서 작은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가게도 김 씨의 손길이 없었으면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에 가게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집도 해주셔서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한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묵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 씨에게 남은 돈은 남편과 함께 아껴가며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이었죠. 나이 들어 병원 다니고 혼자 누워 지낼 날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 씨는 밤늦게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종이 한 장이 있었죠. 주원아, 엄마가 이 돈을 너한테 주는 건 너를 믿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고 노후 자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조금은 알아줬으면 해. 김 씨가 내민 종이는 A사용지 한 장짜리 손글씨로 쓴 일종의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원한 금액 1억 5천만 원은 노후를 위한 조건부 증여이며 향후 부양 책임은 아들이 진다. 아들은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나중에 꼭 잘해드릴게요. 진짜요. 김 씨는 그렇게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그 돈을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자식을 믿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나중에 편히 모셔주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가게는 순조롭게 오픈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린 탓에 어린이집에도 보내기 어려웠고 결국 육아의 몫은 자연스럽게 김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하루는 새벽같이 시작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하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젊을 때와는 체력이 달랐고 잠깐 쪼그리고 앉아있기만 해도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죠. 하지만 김 씨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손주의 할머니 최고야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감사의 표시로 시작한 주말 식사 자리는 김 씨에게 적적한 노년의 소중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김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식사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김 씨에게 유일한 행복이었고 일주일을 버텨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서 비로소 김 씨는 육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려나.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맞았습니다. 육아가 끝났어도 주말 식사 자리만은 여전히 이어졌죠. 그 자리는 여전히 유일한 가족과의 접점이었고 김 씨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게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죠. 손님은 뚝 끊겼고 배달 매출도 시원찮았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힘들어요. 진짜 폐업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표정이 얼마나 상심해 보였는지 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김 씨는 말없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비 일부를 조용히 건넸죠. 자식이 기 죽으면 안 되지. 김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아들이 괜히 어깨 움츠릴까봐 김 씨가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김 씨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가게도 힘든데 뭐. 그럴 때마다 아들 부부는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형편 좀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김 씨는 믿고 싶었습니다. 김 씨의 희생은 철저히 자식들을 위한 배려였고 그 마음만은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힘들어도 자식들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이 김 씨의 전부였죠. 하지만 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배려가 곧 더 큰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이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한두 번 더 낸다고 생각했고 힘든 가게 사정을 알기에 도와주는 셈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동네 김치찌개집, 순두부집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예약이 필요한 고깃집이나 호텔 근처 고급 중식당까지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여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한우만 쓰는 데예요. 엄마, 이 집 보고회가 유명하대요. 아내가 여기 꼭 오고 싶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김 씨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메뉴판에는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반면 며느리는 환한 표정으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산은 김 씨가 할 테니까요.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잘 먹는 것도 아니었지만 김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늘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카드 좀 주세요. 말투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아들은 빈말 한마디 없이 손을 내밀었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며 옆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여기. 아들과 며느리는 빈말로라도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김 씨의 카드만이 반복해서 그들의 식사 비용을 감당했죠. 하지만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식사 자리를 거절하면 다음 주는 어때요? 아내가 평일 저녁에 시간 비워본다는데요. 마치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듯 끈질기게 물어 다른 날짜를 잡는 통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김 씨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안사돈이었죠. 어머, 사돈. 잘 지내셨어요? 사돈 반가워요. 요즘도 애들 자주 뵈세요. 가끔 식사 자리는 하죠. 지난주엔 고깃집 갔었는데 거기 참 맛있더라고요. 아, 거기. 우리도 갔었어요. 애들이 저랑 남편까지 대접한다고 고생했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말이에요. 순간 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애들이 사돈댁은 계산도 했다고요? 그럼요, 늘 그래요. 자기 부모님인데 당연히 대접하죠.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카드부터 달라고 말하는 아들 부부가 사돈댁엔 비싼 음식을 무리해서라도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원아, 잠깐 통화할 수 있니?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며칠 전에 길에서 사돈을 만났는데 너희가 사돈댁 식사할 땐 다 낸다면서? 아, 그건 아무래도 사위로서 처가댁은 좀 어렵잖아. 거기다가 장인어른이 입맛도 너무 까다롭고. 솔직히 부담되긴 하는데 어쩌겠어. 맞춰야지. 나는 아무거나 줘도 괜찮으니까 부담 안 느껴도 되는 거니? 엄마, 뭘 그렇게 말해.
엄마는 우리랑은 편하게 지내잖아. 처가댁은 어렵고 엄마는 좀 이해해줘야지. 나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서운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명절마다 처가 먼저 가고 우리 집은 30분 들렀다 간 게 몇 번째니? 내 생일날은 엄마 못 드셨어요? 문자 한 통 온 게 전부였고 심지어 내 아버지 기일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 근데 너희 처가댁은 생신마다 챙기고 여행 보내드렸잖니? 아니, 근데 엄마는 왜 자꾸 비교해? 우리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고 그 와중에 엄마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처가랑 비교하고 서운하다는 말까지 들으면 나도 솔직히 지쳐.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겠니?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김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김 씨는 장을 보기 위해 며느리도 자주 간다고 했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청과 코너 옆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목소리가 김 씨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사거리 초밥집 말이야. 동네에선 다 알아. 시어머니 완전 호구잖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 그 입에 오르내리는 초밥집의 이름에 발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는 일식집 이름이었죠. 코로나 때 장사 힘들다니까 시어머니가 통 크게 도와줬대. 용돈에 생활비에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 돈 한 번 낸 적 없다지 아마. 어머, 시어머니랑 식사하면서 전부 어머님이 내신 거야? 보통 자식들이 사지 않나?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설마 우리 집 얘기는 아니겠지라는 마지막 희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그 희망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근데 가게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던데. 배달 늘고 손님도 단골 꽤 붙었다며. 초반에 한두 달 힘들다가 오히려 장사 잘 돼간다더라. 근데도 시어머니한테 끝까지 얻어먹더라고. 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가게가 어렵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가게가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도와준 건데 실제로는 장사가 잘 되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싸구려 입맛이라 식당 가면 꼭 싼 메뉴만 찾는데. 그래서 일부러 비싼 데로 데리고 가서 돈 쓰게 했다던데. 아니, 시어머니 등골 휘는 줄 모르고 웃으며 자랑까지 해. 어머, 어머. 너무했다. 그 순간 김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싸구려 입맛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러 비싼 곳으로 데려가서 돈을 쓰게 했다는 것까지.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식사 자리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제안했던 그 비싼 레스토랑들, 그때마다 웃으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마지막으로 들은 한마디는 김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애도 컸고 슬슬 시댁이랑 연끈을 준비해야겠대. 눈치 볼 일도 없고 굳이 잘 보일 필요 없다고. 김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도 몰랐을 리 없다. 적어도 모른 척은 했겠지. 세상에 내가 동네에선 호구로 불리고 있었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 재우느라 허리 삐끗한 날,
집에 돌아와 파스 붙이며 혼자 끙끙거렸던 밤. 카드를 꺼내며 괜찮다. 내가 웃는 게 좋다. 고 말하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착각이었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죠. 해도 너무하네. 김 씨는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그 길로 김 씨는 마트를 벗어나 아들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텅 빈 가게. 김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 민서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어머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죠. 너 밖에서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데 그게 다 사실이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도 멈추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근데 마트에서 아주머니들이 밖에서는 내가 용돈 퍼주고 밥 사주는 호구라고 하고 다니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진짜 오해예요. 그 아줌마들이 괜히 말 보탠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럼 아주 이상한 말은 아닌가 보지? 분명 나한테는 가게 어렵다더니 장사도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며느리가 당황하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김 씨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싸구려 입맛이라 일부러 비싼 데만 데려간다고 했다며? 뻔뻔하게 나한테 밥 얻어먹고서는 밖에서는 시어머니 싸구려 입맛이다 뒷말까지 하고 다녀? 김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더는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아들 주원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들었는지 상황을 눈치챘는지 급하게 며느리 옆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며느리가 속상해서 시어머니 뒷담 좀 한 거 가지고. 김 씨는 아들의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만 감싸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너희 처가 식사 자리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밥값 척척 내면서 시댁 식사 자리에선 늘 나한테 사달라고 손 내밀고 너희는 양심이란 게 있는 거니? 아들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엄마, 그깟 밥값 한 번 낸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일이에요?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막말로 아들 며느리한테 밥 사주신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깟 밥값 밥 한 끼. 근데 그 한 번을 시댁에 사는 게 그렇게도 아까웠니? 시댁이 내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머리나 굴리고 말이야. 김 씨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증여 무효 소송이요. 전화를 거는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우리한테 줬던 돈 다시 돌려받겠다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돈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애초에 내 재산 내 집이었어. 다시 되찾는 거지. 겨우 밥 한 번 안 사드린 걸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여전히 상황을 모르는 듯 그렇게 말하자 김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겨우가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가 문제인 거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은 기분이었죠.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 너희가 몇 번이나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때마다 나는 믿었어. 하지만 돌아온 건 이런 거잖니? 나는 맘 바꿀 생각 없어. 김 씨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 씨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서면서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의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죠. 김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만은 않기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자식들에게만 모든 것을 주지는 않기로 결심했죠. 소송 결과는 김 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 씨의 손글씨로 쓴 효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죠. 판결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 위반으로 인한 무효. 1억 5천만 원. 어머니가 지원해준 모든 것을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쫓겨나듯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매달리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김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님, 우리 지안이 생각이라도 좀 해주세요. 다시 마음 바꿔주시면 저희가 효도하고 모시고 살게요. 김 씨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그동안 여러 번 너희를 믿어주고 기대하고 지원해줬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잖니?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후 증여 무효로 인해 집은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도 빠져나가야 했고 이미 등기부에 올라있던 대출도 있었죠. 명의도 불분명하고 신용도 부족했던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세 대출이요? 죄송합니다. 소득 요건과 신용 상태가 맞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있는 집은 현재 예산으로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결국 지하철역 근처 오래된 다세대 월세집. 오래 바랜 벽지, 낮은 천장, 주방과 방이 제대로 구분도 안 되는 협소한 구조.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처였습니다. 생활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주원은 낮에는 다른 사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밤에는 배달 일을 뛰어야 했습니다. 민서는 오전에는 홀서빙, 오후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하루하루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생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서로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아줌마들한테 신나게 떠들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했겠지.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뭐. 당신은 그 옆에서 가만히 고개 끄덕이고 있었잖아. 그때 단 한 번이라도 나 말리지 그랬어? 말은 왜 이제 와서 해? 불편했던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줄여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다가 결국 각방까지 쓰기 시작했죠. 반면 김 씨는 홀가분하게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낡은 커튼을 걷고 따스한 햇살을 바라봤죠. 그녀는 되찾은 노후 자금으로 고향 근처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4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문 너머로 초록빛 공원이 보였고 복지관에서는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도자기 만들기, 수채화, 실버 합창단, 국내 여행 동호회.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취미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공원 벤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해를 올려다보았고, 점심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웃음꽃 가득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바다를 보러 나가기도 했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사람의 정도 있지만 정보다 먼저 있어야 할 건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내 의지였구나. 김 씨는 남은 재산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절약하고 참고 희생해도 돌아오는 건 뒷담화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지나온 세월의 값을 내 손으로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 계시면요. 제가 매달 조금씩 기부하고 싶어요.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요. 몇 달 후 조용한 오후. 김 씨는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말없이 흔들림 없이. 받을까 말까. 결국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엄마, 지연이 사진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제가 진짜 다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사진 속 손주 지안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손주는 보고 싶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면 힘들 것 같다. 똑같은 상처를 받기 싫고 이제는 내 마음부터 지키기로 했단다. 잘 살아라. 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흰 머리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이제야 알겠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결국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김홍주님께서 후원해주신 독거 어르신 생신상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보람 있는 일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김 씨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